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화요일이고요. 날은 춥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12월 분위기 내느라고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이러는 집들 많은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크고 거대한 트리 대신에 가성비 트리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벽이나 창문에 부착하거나 걸 수 있는 벽트리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압축봉을 방문이나 벽과 벽 사이에 걸어서 그곳에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거는 듯한 이런 가성비 트리도 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알뜰하게 연말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가 있겠는데 저희도 오늘 돈 새는 거 막아주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에는 경제 레시피죠. 김현두 소장과 함께하는 머니머니 준비했고요. 또 외식이나 배달 대신 집밥, 이보은 요리연구가 함께하는 4개 식탁 준비해뒀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은행 달력 품귀 현상입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신년 달력 준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올해도 은행에서 배포하는 은행 달력이라고 하죠. 신년 달력이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라고 합니다. 네, 원래 은행 달력 인기 많죠. 특히 네. 이제 은행 달력을 집에 걸어두면 뭐 그 재물운이 들어온다 이런 속설도 있어서 일부러 은행 달력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예전과 달리 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기관이 줄어든 탓에 이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은행 달력이 인기냐면요. 한 은행에서 이 선착순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오픈 당일 신청이 몰리면서 조기 마감되기도 했고요. 지난 5일 이 서울 중구 일대의 시중은행 일부 지점에는 2026년 달력이 모두 소진됐다. 수량 제한으로 많이 교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은행 달력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달력 배포가 끝났다는 안내문을 본 일부 고객들은요, 이 은행 달력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 지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달력을 찾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 70대 남성 고객은 매년 은행에서 주는 달력을 쓰는데 올해는 없다고 해서 지점을 3군데나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또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달력 오픈런에 대한 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운 날 다들 부지런하시더라. 달력들이 금방 소진됐다.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포기할까 하다가 줄을 섰는데 운 좋게 받게 돼서 기분이 좋다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예전에는 이 주거래 은행에서 달력을 매년 줬는데 이제는 오픈런을 해야 간신히 구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은행 달력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게 거래가 되고 이런다면서요? 네, 요즘에 이 달력 품귀 현상 때문에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이 시중은행의 이름이 새겨진 벽걸이나 탁상 달력이 판매 물품으로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가격은 3,000원에서 5,000원, 비싸게는 10,000원 이상에 판매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맘때 주거래 은행 가면은 달력 하나 드릴까요? 이래가지고 주고 받고, 네. 편하게 받았는데 이제는 이게 오픈런까지 해야 되는 거군요. 많이 변했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폐륜 방지 연금법 시행입니다. 네,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네, 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내년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이 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사회적 정의 또 국민적 정서를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생겨서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민법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또 학대해서 상속 자격이 없다고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요. 낸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반환 일시금, 또 장제비 성격의 사망 일시금,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부모가 얻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연금을 쏙 가져가는 네. 이런 걸 제도적으로 정의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장식용 냅킨 주의입니다. 네, 요즘에 뭐 연말 모임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식탁 위에 예쁜 뭔가 알록달록한 디자인의 냅킨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식기를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부 이런 장식용 냅킨 중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말 모임이나 파티에 가보시면 화려한 무늬나 색깔이 들어간 이 장식용 냅킨들 볼 수 있는데요. 이 장식용 냅킨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 또 재래시장, 중소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상 제품 등에서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일회용 종이 냅킨 21건은 모두 국내산이었고요.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은 모두 수입산이었습니다. 자,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인데요. 일회용 종이 냅킨에서는 세 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반면에 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 중에서는요. 포름알데히드가 8건, 형광증백제가 14건, 벤조페논이 23건에서 미량 검출됐습니다.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는 종이를 생산할 때 첨가물로 사용돼서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체에 접촉을 하게 되면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요. 이 벤조페논의 경우에는 인쇄 잉크에 잔류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식기하고 닿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닿았던 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발암성 물질이 검출이 됐다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네. 건강을 위해서. 다음 픽은요? 네, 다음 픽은 CPR로 살린 생명입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쯤이었고요. 이 로컬푸드 납품 농가 교육을 받기 위해 경주 화랑마을을 찾은 60대 남성 A씨가 주차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 직원이 A씨를 가장 먼저 발견을 했고요. 즉시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주간 당직자인 최근열 씨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쓰러진 A씨는 하늘을 바라본 상태로 반드시 누워 있었고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가 복부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호흡 정지로 판단한 최근열 씨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2, 3분가량 이 CPR을 이어갔는데 다행히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A씨가 미약한 움직임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건 초기 대응을 굉장히 신속하게 한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당일 바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직원들 간의 빠른 상황 전달과 초기 대응 체계 준수 그리고 최근열 씨의 이 침착한 판단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열 씨는 당시를 떠올리면서 숨을 쉬지 않는 걸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했지만 CPR을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 119가 올 때까지 단 1초도 손을 놓지 않았고 의식을 되찾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이 또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시작하면서 춥겠습니다. 영하권을 보였던 아침과 달리 한낮에는 8도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내일과 모레까지는 다시 영상권을 보이다 금요일에는 다시 아침 영하권입니다. 널뛰는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는데요. 차가운 북서풍이 청정한 기류를 밀고 오면서 전국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돼 보통 수준입니다. 최근 비 소식이 없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불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8도, 강릉과 광주, 대구가 10도, 부산은 11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져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에 금융 아이돌 머니보이즈죠. 방송인 신인선 씨, 가수죠. 네, 방송인이라고 말해버렸는데요. 네, 그리고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보이즈의 신인선.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아니, 노래교실 다니는 거예요? 인선 씨 노래교실 간 것 같은데? 그냥 약간 라디오 느낌으로다가 네. 아름답게 시작을 해봤는데 네. 주제랑 또 연관이 있는 노래였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좋습니다. 네, 오늘 주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좀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 수명을 분석한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난해 60세인 남자는 앞으로 23.7년, 여자는 28.4년 더 살 것으로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뭐 남녀 모두 80세는 거뜬히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오.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말인즉 노후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노후 준비 뭐 어떻게 다 잘 하고 계시죠? 이게 노년이라는 게 준비한다고 오고 준비 안 하면 안 오고 이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증여나 상속 이 부분에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MZ 세대도 안 그래도 불안한 이 현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예 어떻게 노후라도 제가 안정적으로 보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뭐 저것도 가입해야 된다. 뭐 이런 상품들도 많고요. 말들만 이 무성한 이 가운데서 이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소장님. 이 각박한 세상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노후를 위해서 뭘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또 어떤 걸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시니어 자산관리 비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세대별로 어떤 노후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또 노후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 83세.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인생만큼 늘어난 건 은퇴 이후의 고민인데요. 노령연금 있고 그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우리 남편 거예요. 그거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애들은 이제 애들을 막 가리키니까 우리 손주들을 가리키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런 연금이나 노후 준비가 크게 와닿지 않은데 이제 부모님 세대를 보니까 은퇴하는 시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개인 연금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은 세대별로 다른데요. 40대는 지출 압박이, 50대는 퇴직 이후 수입의 불안이, 60대는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지금 그냥 저축만 하고 있고요. 예, 대출도 좀 있어서 대출금 갚으면서 저축하면서 이제 결국엔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걱정이랑 고민은 많이 되는데요. 뭐 그쪽에 대해서 제가 따로 알아보거나 그런 건 없어서 조금 아직은 막연하지만 그냥 특별히 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40대 분들 특히 이제 자녀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자금을 자녀 교육비에 활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후 생활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줄이시고 노후 준비를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게 향후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이후 삶의 핵심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퇴직을 하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10년이라는 그 소득 공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연금은 노후에 최소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안정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하고 IRP는 직장인들이나 사업가분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비용 대비 나중에 효율이 굉장히 높은 금융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노후 자산 고민 중 하나는 상속인데요. 20억 있으시면 상속세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속세가 2억 4천 정도 2억 4천? 정도를 내시면 돼요. 2억 4천이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2억 4천을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내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많이 실제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야 지금 당장 그 상속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는 상속세 대상은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기타 등등 물가 상승 고려했을 때 사실은 그 현행 기준의 상속세 체계는 좀 과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속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가족 간의 분쟁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을 준비할 때는 세 가지 전략이 유효한데요. 먼저 증여를 추천드립니다. 이 자산의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10년 단위로 나눠서 미리 증여를 하시면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종신보험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상속이 일어나면 바로 6개월 내에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은 부동산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어서 현금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현금 유동성을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면 자녀분들이 상속세와 자산의 급매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금 신탁이 있는데요. 보험금 신탁이란 것은 피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미리 어떤 식으로 자산을 이전시켜줄지 미리 방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방식을 정해줘서 그 방식대로 자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상속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신탁은 피상속인의 뜻대로 자산을 정확히 분배하고 미성년, 고령, 장애가족처럼 취약한 구성원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공정하게 나누어 갈등을 줄이고 종신보험과 함께 설계하면 세금 대비와 분쟁 예방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노후 준비와 상속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내 자산이 언제 어디로 그리고 어떤 속도로 흘러가는지를 사전에 준비하는 그 체계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연금과 IRP로 세제 혜택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노후 생활 동안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보장성 보험과 실손보험 등을 가입하셔서 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완충하고 배당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좀 보조 수입을 좀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 종신보험, 보험금 신탁으로 상속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이라든가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을 한다면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노후, 분쟁 없는 상속, 세금 걱정 없는 자산 이전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후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내 삶을 지키고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내 자산의 흐름을 점검해 보세요. 노후 자산 관리 방법들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그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큰 자산이 있는 사람들 얘기구나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다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상속 증여 그러면 아유, 그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 부자들이나 고민하는 세금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사실 서울에 집 한 채만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10억 원은 훌쩍 넘잖아요. 그렇죠. 지난 1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5천만 원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집값이라든가 아니면 노후를 위해서 모아놓은 예적금, 또 퇴직연금 이런 기본 자산 규모가 옛날과는 다르게 점차 늘고 있는데 그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를 매기는 한도 자체는 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보통 가정에서도 부모 세대들이 내 자산을 언제 어떻게 넘겨주는 게 유리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소장님, 그럼 상속과 증여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상속하고 증여 모두 다 물려주는 거긴 한데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자산을 평가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사망한 이후, 돌아가신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상속과 증여를 다 물려받는 거니까 그냥 똑같은 거 아니겠어?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나 빨리 부모님한테 이거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소리죠. 예, 살아생전에 물려받는 걸 증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여는 이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얼마 받았느냐 이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 그렇군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내가 상속을 해야 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해야 할지 이게 참 현실적인 고민이라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몇 가지 기준을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 배우자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에는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정 상속분 범위 내에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 통틀어서 5억 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5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자산의 미래 가치입니다. 앞으로 집값이나 이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 미리 증여해서 자녀의 취득가액을 낮춰놓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1억 원이지만 10년 뒤엔 10억 원이 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해서 물려주시게 된다면은 비싼 걸 물려주시게 되는 거니까 쌀 때 물려주는 게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면 나중에 상속을 해주시는 게 공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앞으로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게 뭐예요? 세 번째로는 현금 여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내야 됩니다. 오늘 증여했다라고 한다면 신고하고 바로 내셔야 되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부담이 클 수가 있죠. 증여세 낼 여력이 없다면 나중에 증여를 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 이후에 6개월이라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이때 분납이나 뭐 연부 연납 같이 나눠서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무리해서 증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근데 상속받은 재산 10억 이하는 상속세가 없다면서요? 네네. 우선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에서 각종 채무, 빚이라든가 그리고 상속 공제, 법에서 이 정도는 빼줄게요 하는 공제들을 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제 후 금액이 0원이다,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낼 게 없겠죠. 문제는 이 상속 공제 금액이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괄공제 5억,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든 자녀가 있든 상속을 받을 땐 그냥 5억 원 빼드릴게요 재산에서, 이렇게 하는 일괄공제가 있고, 또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배우자 공제로 빼드릴게요 해서 빼주는 5억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뭐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총 통틀어서 5억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물려주시는 재산이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 원까지 세금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만 세금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상속보다는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데 더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증여가 상속보다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고 대부분 뭐 그런 경우가 있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그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재산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최종 시세, 그 돌아갔을 당시에 그 시세로 평가되기 때문에 집값이나 자산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세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반면 증여는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재산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넘겨줄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이 좀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전 증여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나눠서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얼마 받았어?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는 빼줄게. 요거와는 이렇게 하는 증여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이고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 같은 직계 비속한테 받는 건 5천만 원, 그리고 그 밖에 친척들은 1천만 원까지는 10년 동안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10년 단위로 공제를 쓴다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제는 증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이 같은 그룹 전체를 합쳐서 묶어서 본다. 요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물려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둘 다 부모님이죠. 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건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5천만 원 줬으면 어머니는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아버지가 3천만 원 줬으면 어머니로부터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으로 묶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았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그 공제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10년이 중요하냐? 이 증여는 10년 단위로 그 증여 공제 한도가 새롭게 생깁니다. 10년간 봤을 때 5천만 원 증여해줬어? 그럼 거기까지는 세금 안 내도 돼요. 하지만 초과분은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10년이 딱 지나가고 나면 새롭게 이 5천만 원이라는 바구니가 새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10년을 기준으로 나눠서 잘게 좀 쪼개주게 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 불려서 물려주기보다는 네. 물려주고 불려라. 뭐 그렇죠. 이게 이제 우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새롭게 생긴 증여 관련해서 뭐가 있다면서요? 네, 이 혼인 출산 증여 공제 제도라는 게 새롭게 생겼는데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혼인, 결혼하거나 또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에 있는 증여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도 비교적 간단한데요. 혼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그리고 출산이나 입양도 포함됩니다. 이 출산, 입양은 출생일이나 입양 신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증여받는 재산이 꼭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증여이익이나 뭐 부동산 무상이익 같은 일부 특별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현금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주식, 뭐 예금, 채권 같은 거의 모든 자산을 물려줬다라고 하더라도 이 혼인 증여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통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이렇게 출산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증여를 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굉장히 부담이 덜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소장님, 증여에서 사실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전세나 대출이 낀 집을 증여를 하면 네네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봤는데 이거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가능한 일입니다. 전세나 대출이 끼어 있는 집을 증여한다. 이걸 부담부 증여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 10억 원짜리 재산을 내가 물려봤는데 여기에 대출이 한 9억 원 껴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물려받아서 처분해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늘어나는 재산은 1억 원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이 채무까지 함께 넘겨받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받는 이렇게 순수한 재산이 채무로 빼고 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것도 대출 없이 10억 원짜리를 물려받는 것과 대출을 끼고 10억 원짜리를 물려받는 것이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채무가 끼게 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예요? 네, 이래서 사실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부담부 증여의 가장 큰 문제는 집을 넘겨주는 사람이 빚을 청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자, 만약에 부모님이 10억 원을 자녀한테 물려줬는데 10억 원 중에 9억 원이 대출이다. 이 집을 물려주게 됐을 때 부모님은
빚 9억 원이 사라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나 대출 같은 이런 채무를 넘기는 걸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집값이 크게 오른다라면 그 부분으로 인한 양도 차익이 크게 잡힐 수가 있어서 결국 양도세 부담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큰 집이라고 한다면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부모님이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양도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담부 증여가 더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만약에 제가 부모님한테 집 한 채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급하게 돈이 쓸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팔려고 해. 아. 근데 그 받았으니까 명의는 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 집이죠.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을 내가 파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그렇죠. 네, 이럴 때 엄청나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양도세라는 건 내가 얼마에 이걸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증여받은 집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기는 하지만 이걸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부모님한테 10억짜리 집을 물려받았어. 그래서 이 집을 11억 원에 팔았어. 그럼 양도 차익이 1억 원이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모님이 이 10억짜리 집을 처음에 샀을 때는 5억 원에 사셨다. 이걸 그러면 이렇게 내가 10억 원에 물려받아서 팔게 되면 1억 원의 차익이 생기니까 세금을 5억에 사가지고 11억 원에 파는 것보다 10억에 사서 11억 원이나 파는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줄였죠. 네. 그럼 그런 식이면 양도를 받아서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옛날에 싸게 산 집을 내가 비싸게 물려받아서 판 다음에 양도 차익을 줄이자. 좋아요. 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제도라는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네, 예.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에 10년 이내에 팔게 되면 내가 증여받은 그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부모님이 그거 취득한 가격이 얼마야? 그걸 취득가액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매기게 됩니다. 똑같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30년 전에 1억 원에 산 집이 지금 10억 원이 됐다. 요걸 내가 물려받자마자 바로 팔면은 나는 양도 차익이 없을 것 같지만 취득가액을 1억 원으로 보고 이제껏 쌓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다 내야 되니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생활에서 증여에 관한 궁금증들 톡방을 열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인선 씨, 우리 행아 내년 고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주식 계좌 하나 만들어줄까 하는데 어때? 좋지. 투자 공부 미리미리 시킬 겸 괜찮은 생각인데? 그치?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 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뭐 의미가 없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네. 당분간은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고 나중에 직접 해보라고 하자 그럼. 일단 계좌에 몇백 정도 넣어주고 시작해보면 어때? 그래. 근데 계좌가 행아의 명의니까 증여나 이런 거 뭐 문제 될 건 없겠지? 아, 이거 좀 찜찜한데? 요즘 부모님들이 네. 경제 교육 시킨다고 많이 이렇게들 하죠.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자녀의 통장으로 부모가 넣어주는 돈. 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는 나중에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금 내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방금 소장님한테 좀 깨달은 게 네. 아까 그 10년에서 1년 차이 안 난다고 알고 보니까 6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계좌인 건지 뭐 그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오, 야, 예리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 근데 쉽게 못 살아요. 문제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이거를 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면 비과세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거는 사회통념상 그럴 수 있어. 용돈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100만 원씩 주는 건 어때요? 아, 너무 좋은데요? 너무 아,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아직 100만 원이면 좀 갸우뚱하잖아요. 아, 좀 많다. 이 기준이 80만 원이면 괜찮고 100만 원이면 안 돼라는 기준을 딱 법에다가 명시해 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매하다, 뭐든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녀한테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 그리고 심지어 증여를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신고한 자녀 계좌로 넣어준 돈도 재산을 사용하는 데 이용하게 된다면 이걸 용돈이 아니라 증여, 재산의 이전이 목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톡방의 경우처럼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뭔가 주식 투자를 해주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의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발생한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그 수익 자체도 또 추가적인 증여세 발생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의 계좌이고 심지어 돈을 이전해 줄 때 증여세 신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순수한 자녀의 돈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이 차명 계좌로 이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증여인지 아니면 이 차명 계좌인지 여부는 거래 빈도라든가 아니면 매매 패턴이라든가 누가 주문을 했느냐, 주문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한테 준 돈 증여하면 문제없어 마음껏 그 이후엔 주식 투자해도 괜찮아 라고 단정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고팔고 하면 안 되겠다. 맞습니다. 그죠. 네. 괜찮은 거 넣어놓고 쭉 있어야지. 그렇죠. 네. 사두고 가만히 있는 건 괜찮아요. 인선 씨 말대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각박한 세상입니다. 네,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증여에 대한 또 다른 실전 궁금증 이번에도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으세요. 예인 씨, 우리 신혼집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 마련하려면 대출이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안 그래도 나도 집 보러 다니면서 고민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건 어때? 부모님 댁? 신혼인데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을까? 그게 부모님 명의 집이 하나 더 있는데 마침 비어 있어. 우리가 그냥 들어가 살면 돈도 안 들고 좋잖아. 오! 와, 그런 방법이면 마다할 리가 없지. 당장 그 집 보러 가자. 복 터졌네. 이야. 신혼부부가 명의의 내 집 마련하는 거 어려운데 네. 아내가 우리 집 비었어. 집이 거기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살아. 네. 야, 이거 개탄 기분일 텐데. 근데 살짝 방금 또 말씀드렸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렇죠. 살짝 불안감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지. 이렇게 부모님 명의의 집에 돈 한 푼 안 내고 네. 무임승차 괜찮습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진짜 뭔가 돈을 내야 되는데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 명의의 집에 얹혀 살면서 월세나 관리비를 한 푼도 안 냈다. 전혀 이 돈을 안 내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의 무상사용 이익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거 집을 공짜로 쓰면서 그만큼 대가를 받은 거 아니야? 그만큼에 대해서는 증여로 봐야지라고 판단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월세가 시세로 봤을 때 여기 한 달에 100만 원인데 거길 공짜로 살고 있으면 1년간 1,2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나 거죠. 똑같은 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 모두 다 과세되는 건 아니고 무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거나 그러니까 주변 시세 월세가 한 10만 원 정도씩이다라고 한다면 야 1년에 120만 원 정도는 부모님이 사회통념상 지원해 줄 수 있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집의 가치라든가 무상거주 기간 그리고 사용이익 규모에 따라서 과세 여부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증여라는 게 굉장히 복잡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여에 대한 뭐 무조건적인 공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노후 관리 전략인데요. 종신보험 신탁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종신보험 이거는 언제 들면 좋아요? 종신보험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근데 언제 사망하든 보험금을 드립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녀의 어떤 생계비보다는 자녀가 혹시 내가 사망했을 때 내야 될 상속세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걸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종신보험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뭐 6개월 내에 한 번에 큰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이라는 현금 재원이 없다면 이게 상속세를 못 내서 다른 재산이 압류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해두는 게 종신보험인데 만약에 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부모님이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아유 내가 사망하면 우리 자녀가 세금 어떻게 내지? 그러니까 내가 좀 보험을 가입해둬야 되겠다. 이렇게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발생하는 보험금에 대해선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100억 원이야. 이거 세금 내려면은 한 4, 50억 정도는 필요하겠네. 내가 죽으면 50억 정도는 세금 낼 수 있는 상속 이 보험금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지 해서 내가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내 재산 50억 원, 100억 원에 사망보험금 50억 원이 합쳐져 가지고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게 걱정이 된다면 자녀가 보험료를 내는 이 보험을 계약을 하셔야지 상속세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지만요. 그 신탁을 잘 활용하면
혹시 모를 이런 자녀들의 재산 분쟁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이 신탁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고 누구한테 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다가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언제 써주세요라고 명시를 해두면 그 방식대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거나 운용해서 수익은 수탁자, 그러니까 돈을 맡긴 사람한테 주면서 신탁업자, 맡은 은행이나 이런 곳들은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이런 일반 신탁은 내 재산 전체를 담아두는 큰 그릇 같은 개념인데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보험금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하는데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좀 지급해 주세요라는 걸 미리 정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후에는 이걸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요 사람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정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과정에서 이 보험금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미성년 자녀 혹은 고령 부모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 이런 게 있다면 미리 보험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신탁을 이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신보험이랑 보험금 신탁 같이 설계를 하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어떤 게 이점이란 얘기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신보험은 내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낼 현금을 이걸로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험금 신탁을 통해서 그 상속세를 낼 재원을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지급을 해줄지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도 법정 상속인이라든가 아니면 보험금을 누가 받을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수익자를 지정해 놓을 수 있지만 그건 한 사람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상속세 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분쟁이 자녀끼리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좀 이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종신보험을 든다고 해가지고 상속세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 상속세 낼 돈을 보험금으로 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또 신탁에 맡겨놓게 되면 신탁도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장기간 오랫동안 이 신탁이 이어진다면 신탁보수 수수료가 더 그만큼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망 후에 발생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뭐 상속세가 부과 안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 상속세가 더 부과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도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 증여세가 만만치 않아서 내가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번듯한 집 한 채 딱 해주고 가는구나. 그 반 해주고 가는구나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자산관리에 대한 얘기 노후 자산관리 부분으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2분 넘어서서 1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얘기 하겠습니다.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를 알려드리기 전에 네. 지금 겨울철에 아주 큰 이벤트죠. 아주 겨울의 행사입니다. 김장을 김장. 다 마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김장을 마치신 우리 어머님들 또 주부님들한테 셀프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토닥토닥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장을 마쳤더니 집에 배추 한 덩이가 이렇게 딱 있어요. 요거 좀 써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배추 100% 아니 2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호호. 우리가요, 이 배추 한 폭이 있다. 그러면 정말 맛있는 상차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배추 한 포기로 완성하는 한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바로
배추 큰 멸치국입니다. 아주 대멸치 가지고 배추 달달한 국물만 내서 진하게 끓여 먹는 건데요. 우리 김장할 때 많이 드시는 배추국은 굉장히 매콤한 맛이라 그러면 요건 아주 담백하면서도 감칠맛 있는 아주 단맛입니다. 요거 기대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는요. 배추가 또 반 통 남았잖아요. 요거 가지고 바지락살 볶음을 할 건데요. 각종 채소랑 같이 넣고 하는 볶음이라 바지락의 그 감칠맛, 배추의 단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크게 한 상을 드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입이 간질간질 거려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오늘 올 한 해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배추 이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문 한번 띄워주세요. 네. 배, 배추도사 이보은의 마법 같은 요리. 올 한 해 고생한 여러분에게 추! 배추 추세요. 주세요. 주세요. 배추를 추라고요. 이렇게. 예. 주세요, 알겠어요. 주세요. 주세요. 네, 네. 알겠어요. 두음 법칙? 자, 이제 배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배추국을 끓일 때 한 가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그냥 배추 이렇게 툭툭 잘라서 넣잖아요. 예. 저는 찢어서 넣어요. 왜냐하면 이래야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뚝뚝 찢어서. 뚝. 네. 우리 워낙 배추김치도요. 쭉쭉 찢어서 밥에다 올려 먹어야 맛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더 먹음직스럽고 뭔가 그쵸. 할머니가 해주신 요리 같은 그쵸.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할머니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네. 할머니의 손맛을 오늘 그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속배추만 하는 게 아니라 겉배추까지 그냥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다 먹는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남김없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대멸치를 준비하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멸치는 바로 국멸치를 얘기를 하는데 국멸치 중에서도 굉장히 큰 멸치가 있어요. 엄청 크죠? 네. 요거를 이제 요 대가리는 빼고 그다음에 요렇게 가르면 안쪽에 내장과 뼈가 있어요. 네. 근데 내장이 이렇게 큰 멸치는 조금 많이 써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빼야 돼. 꼭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뼈는 가시는 그냥 쓰세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 가시는요 나중에 국 끓이잖아요. 그럼 다 몽글몽글 없어져 버려요. 다 녹아 버리니까 요거 그냥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는데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냉동실에서 꺼낸 멸치는 한번 볶아줘야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특히 대멸치는 더 볶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멸치가 볶으면 볶을수록 굉장히 단맛이 많이 우러나요. 감칠맛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렇구나. 프라이팬에 한번 볶아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불을 세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볶아주세요. 마른 팬에 한번. 네, 이 마른 팬에 한번 볶을 때는 이 대멸치가 굉장히 수분감이 있어요. 수분감이 없게 바싹 볶으셔야지 이게 단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볶아서 쟤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나 선생님? 요거 그 얘기하려고 고추장 했어. 찍어 먹으면 그러니까요. 맛있어요.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다 먹어버려서 나는 국물 요리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해도 해서 맛있죠. 볶아주시고요. 요게 굉장히 꼬들꼬들한 맛이 나거든요. 그 꼬들꼬들한 단맛이 감칠맛을 확 올려줍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많이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볶아주셨으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볶았으면 이제 국물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아직 조금 덜 볶았어요. 예. 더 바싹 볶아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날 추운 날 볶아서. 저런 배추, 큰 멸치국 이런 거 먹으면 감기 뚝이죠. 정말 맛있죠. 나 자, 큰멸치국을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봤는데. 처음 살면서. 봤어요? 예. 그랬으면 바로 옆에 이제 냄비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냄비에다가 대멸치 볶아 놓은 것을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확 붓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네. 그것까지 넣게 되면 우리가 국물이 좀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볶은 것만 넣어주세요. 저런 디테일. 그러니까 원래 이쁜 사람이 요리도 이쁘게 해요. 제가 참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래. 왜 사실을 얘기한 건데? 고마워요. 네. 이보은의 꿀팁은 이뻐야 돼요, 일단.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보은의 꿀팁이 나갑니다. 아, 진짜 꿀팁. 자, 진짜 꿀팁입니다. 빠밤. 이렇게 제가 마른 홍고추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배추는 맛이 어때요? 달죠? 달죠. 달큰하죠. 네. 달큰하죠. 그래서 국물에 넣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아져서 나는 배추국이 너무 달아서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 마른 홍고추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같이 넣으세요. 그러면 약간의 매콤한 맛이 우러나겠죠. 그 매콤한 맛이 우러나면서 배추의 단맛을 조금 죽입니다. 근데 그게 맛있게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렇게 우러나야 돼요. 네. 그다음에는 요거 준비합니다. 요게 뭐냐 하면 바로 된장인데요. 된장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다시마 우린물을 먼저 넣어주세요. 다시마 쌤이 좋아하는 우린물을 거죠. 가득하게 넣어주세요. 감칠맛 폭발입니다 오늘. 그쵸. 진짜. 이렇게 하나 더 넣어주시고 또 하나 더 넣을게요. 하나 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확실히 생수 넣을 때랑 다시마 맛이 우린물 달라요. 넣을 때랑 네. 쌀뜨물 넣을 때 다 다르더라고요. 저거는 항상 꿀팁이었는데, 그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는 그냥 뭐 기본으로 다시마 우린물. 이제 우리 행하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보우는 국물 할 때 쌀뜨물 잘 쓰고 다시마 우린물 많이 맞아요. 써는 다 아시잖아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다 준비가 됐으면 요 채반 하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여기다가 된장을 넣고 이제 풀을 거예요. 네. 된장을. 나였으면 그냥 넣었을 텐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넣잖아요. 그러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둥둥둥 떠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채로 해가지고 잘 풀어주시면 굉장히 된장이 금방 다 국물에 우러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저런 디테일. 그렇죠.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는 다 넣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넣어야 돼요. 네. 뭘 넣느냐? 바로 배추 넣고 배추 투입. 네, 배추 넣고 그 맛있겠다. 배추 달고 맛있는데. 완전 맛있어요. 배추 주세요. 저게 많이 넣는 것 같아도 숨이 싹 죽더라고요. 맞아. 네. 이거 기대되시죠? 네. 좀 많이 넣어주세요. 엄청 이거 많이 넣어도요. 배추 2분의 1통이 다 들어가요. 와. 그래도 이게 숨이 싹 죽어서 정말 맛있거든요. 저 이재용 아나운서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저국 너무 좋아하시죠. 지금 너무 기대돼요. 제가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네. 저거 한 그릇 먹으면 보약일 거예요. 아니 말씀 안 하시다가 배추 넣을 때 첫 마디 하셨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정말 맛있거든요. 자, 그랬어요. 이렇게 다 됐어요. 그랬으면 여기에다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다진 마늘이 좀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 대신 메뉴. 다진 마늘이 좀 들어가고요. 꼭 들어가야 그다음에 되더라고요. 다진 여기에다가 바로 국간장이 들어갑니다. 국간장. 이렇게 간맛 간장 준비해주고.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 네. 딱 요것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까 된장이 거의 3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뚜껑을 덮어서 이제 끓일 거예요. 끝났어요? 네. 끓이기만 하면 돼요? 네, 끓이기만 하면 돼요. 와. 근데 얼마를 끓이느냐? 엄청 간편해. 센 불에서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이고 난 다음에 약한 불에서 저는 30분 이상 끓였어요. 왜냐하면 배추가 나른하게 쫙 숨이 죽어야 돼요. 네, 그래야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 멸치, 대멸치의 맛이 싹 스며들어 있어서 진짜 맛있거든요. 네. 제가 2대접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맛있겠다. 자, 그랬으면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뭘 하느냐? 바로 대파를 썰어야 돼요. 근데 보통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서 그냥 큼직큼직하게 넣잖아요. 요거는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위에다 고명처럼 넣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이렇게. 고명용으로. 진짜 어슷하게 해서 크게 넣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올려주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대파의 향이 싹 올라오면 우리가 왜 살짝 약간 비린내 날 수 있어요 하시잖아요. 네. 그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멸치 아까 제가 굉장히 달큰하게 잘 볶아냈죠. 되게 고소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냥 된장밖에 들어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넣으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오늘은요 2가지를 한꺼번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배고프시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네. 그다음에 거는 뭘 할 거냐면 바로
바지락살 볶음을 할 거예요. 네. 근데 배추 바지락살 볶음은요 정말 맛있는 게 요 안에 있는 속배추만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써는 법이 약간 그 배추의 결을 조금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질기지 않고 맛있어요. 약간 한석봉 어머니처럼 써시네요. 네. 어슷 썰기. 이렇게 해서 이제 배추가 준비가 됐어요. 자, 배추가 준비가 됐으면 제가 오늘 바지락살 한다 그랬잖아요. 네. 바지락살을 하기 때문에 뭘 하느냐 바로 요거 해감해야 돼. 네, 해감을 시켰는데 제가 신문지로 이렇게 딱 덮어놨어요. 신문지로 이렇게 덮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한 꼬집, 두 꼬집? 아니요. 2분의 1 큰술 정도 넣어요. 소금. 꽤 넣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문지를 덮어놓잖아요. 요렇게 들잖아요. 밑에 요렇게 해감된 거 보이시죠? 뭐가 이물질이. 다 뱉어냈구나. 그쵸? 다 뱉어냈어요. 해감을 네. 다 시켜냈어요. 지금 쪼막까지 얘네들이 다 이렇게 벌려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니까 싹 살을 오므렸거든요. 네. 요것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를 준비하시는데 요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바로 요걸 한번 볶아줘야 돼요. 아, 이것도 볶아줘요, 한번? 네, 볶을 거예요. 오. 앞서 멸치도 한번 볶아내고 쓰셨고, 네. 바지락도 한번 볶아내고. 자, 요거를 볶을 건데 어떻게 볶느냐 하면 식용유를 일단 좀 둘러주세요. 식용유를 이렇게. 그리고 바지락을 달군 다음에 넣으면 안 돼요. 기름에 튀니까. 그냥 지금 넣죠. 지금 넣고 여기에다가 지글지글 끓는 소리 나죠? 맛술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요렇게. 맛술. 네, 맛술을. 이렇게 붓고 요거를 이제 볶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배추 바지락살 볶음. 와. 이렇게 좀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이 받으면 요 바지락이 입을 쪽쪽 벌리겠죠. 벌리죠. 네. 그리고 안에 있는 바지락의 즙을 바깥으로 쫙쫙 내밀겠죠. 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배추를 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맛있겠죠. 볶는구나. 이거 이렇게 볶아주세요. 갑자기 무슨 양식 레스토랑에 온 것 같죠? 봉골레 파스타 보는 것처럼. 아, 조개살도 진짜 단데.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향과 맛이 그쵸? 있거든요. 향 맛있죠. 자, 이제 요거 이제 끓을 동안 저희는 옆에서 이제 국을 끓이고 있었으니까 여기다 뭘 하냐면 요거 이제 할 동안 불을 살짝 줄여놓고 알아서 이제 입을 다 벌려라 해놓고 네. 우리는 채소를 썰어야 돼요. 어떤 채소를 써느냐?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채소가 청피망, 홍피망이에요. 그래서 청피망, 홍피망을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향 좋겠다. 네, 향도 좋고 씨 털어내고. 씨는 좀 털어내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뚝뚝 잘라주세요. 요거. 건강식이면서 있으신가요? 맛도 좋은. 그쵸. 그다음에 청피망도 마찬가지예요. 바지락 입 벌리는 소리 들린다. 막 입 네. 벌리고 있죠. 저도 벌리고 있어요. 빨리 잘 나가. 시작됐죠, 이제. 자,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양파예요. 양파. 양파도 같이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네. 근데 양파도 썰을 때 그냥 똑같이 툭툭툭 잘라서 그래요? 썰어주세요. 네, 큼직큼직하게. 그래야 이게 맛이 좋아요. 이 재료 준비하는 것도 쉬운데요. 아주 칼질 쉽죠. 잘 못하는 맞아요. 저도 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쪽파도 뚝뚝 그냥. 뚝뚝 잘라주세요. 칼질 잘 못하면 집에 있는 거 그냥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 냉장고 털이에요. 네. 이렇게 다 준비가 냉털이네. 됐어요. 네. 자, 그랬으면 보세요. 다 지금 입을 벌렸어요? 입을 벌렸죠. 됐네, 진짜. 오! 아우, 맛있겠다. 매운맛이 나오네. 매운 자, 향이 입을 나오네. 벌렸으면 바지락살을 옆쪽으로 살짝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추를 넣으세요. 배추 주세요. 배추가 이제 바지락살에서 나온 것들을 싹 흡수하는 거죠. 그 즙으로 여기 흡수가 되니까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그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이제 볶을 거예요. 또 나른해지고 또. 자, 근데 여기 볶을 때 양념을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양념을 하냐면 양파를 먼저 좀 넣어주세요. 양파만. 양념을? 네. 이 순서가 다 양파만. 중요하구나. 그래서 단맛을 조금 올라오게. 어. 그리고 뭘 넣냐 하면 다진 마늘, 대신 매너. 그리고
요게 들어갑니다. 다진 청양고추. 아까 저게 그래야지 매운 향이 싹 올라오게. 요게 킥이에요. 자, 그래서 킥이에요. 요거를 볶아요. 청양고추 맛있겠다. 다진 거. 아, 먼저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다 넣고 볶을 생각만 했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해야 돼요. 네. 와, 벌써 온다 여기까지. 향 오죠? 바지락 바다 향이 와요. 그런다. 오. 와, 온다. 맛있는 냄새. 아니, 오늘 뭐 나오자마자 괴롭더라고요. 대기실부터 시작해서 이 향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속이 쓰리고. 아니 오늘 오시는 분들마다 이거 다 정말? 무슨 냄새예요? 무슨 향이에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이는 거는 배추밖에 없는데 야, 향이 오늘- 좋아요. 오늘 향이 났었구나. 오늘 맞아요. 나 코가 막혀. 난리였어요. 많이 완전. 났어요. 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배추가 살짝 숨이 죽었잖아요. 네.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간장. 진간장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요 양조 진간장? 간장이고요. 아, 양조 간장.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생강을 조금 넣으셔야 돼요. 다진 생강? 생강. 네. 다진 생강. 그리고 이제 요걸 다 넣어요. 나머지 채소들. 네, 채소들을 다 넣어주세요. 쪽파랑 홍피망, 청피망. 다 넣어주시고 좀 모자라서 제가 여기 조금 더 넣을게요. 야, 맛있겠다. 색깔이 이쁘네. 확실히 같이 넣으니까. 볶으세요. 예. 아, 됐네. 야. 색깔 됐다. 뭐가 좀 부족했거든요. 네. 빨간 색깔이. 저게 배추 바지락살 볶음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쪽파 있는 거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쪽파를. 자,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나는 배추가 조금 더 무르게 먹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볶아요. 그래야지 이 바지락살에서 나오는 즙의 배추가 볶아지니까 배추에 저절로 간이 생겨요. 제가 아까 간장을 조금밖에 안 넣었잖아요. 네. 간장은 살짝 건드릴 뿐. 이거 안 넣고 또 엄청 크잖아요. 완전히 크죠. 예, 조금 넣어도. 자, 이렇게 지금 다 끓여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옆에 지금 국이 완전 맛있게 끓여지고 있어요. 이야. 오, 배추 다 없어졌어. 배추 다 어디 간 거예요? 예. 그렇죠?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많은 배추가 다 지금 이게 숨이 죽었어요. 숨이 완전히 죽었어요. 자, 네. 그랬으면 제가 아까 여기에다 뭘 넣는다 그랬어요? 파, 그쵸? 파 넣는다 그랬죠? 파를 여기서 이제 넣어주세요. 고명파. 파를 넣어주세요. 맛있겠다. 아, 진짜. 저 배추 녹은 물이잖아. 그쵸. 색깔 봐. 국물이 중요한 거야. 맛있겠다. 오늘 코 좀 뚫리시겠는데요, 선배님. 몸이 쫙 뚫릴 거. 그쵸. 감기가 착하게 나으면 제 덕분입니다. 글쎄. 저거야말로 보약한 이 상. 약이 필요 자, 없어요. 정말. 그랬으면 이 옆에 보세요. 국물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쵸? 국물 네. 나오죠? 국물이 바로 이게 바지락하고 배추 그 국물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물녹말이거든요. 물녹말은 감자 전분 한 큰술, 물 한 큰술을 섞은 건데 1대1로 섞은 건데 저는 두 큰술 섞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얹어요. 아, 이거 진짜 그리고 이렇게 난 하면- 다음에 살짝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서 훨씬 더 맛있게 맛을 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들러붙죠 또 이렇게. 네, 이렇게. 끈적끈적 하이. 아, 와, 저 야채 넣고 볶으니까 향이 더 살아났네. 그렇죠. 자, 요 정도에서 이걸 끝내는데 나는 간을 조금 세게 해서 먹고 싶어요. 그러면 소금 간을 조금 더 하시는데 네. 저는 그냥 이 간으로 그냥 먹습니다. 왜냐하면 배추국이 지금 된장으로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짭짤하게 국물이 달큰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약간 바지락살 배추볶음은 조금 순하게 먹는 게 좋아요. 둘이 궁합을 맞추려면. 네. 그래서 이렇게 볶아요. 고유의 또 그 향을 해치면 안 되니까. 자, 언제까지 볶느냐? 이렇게 국물이 살짝 막 약간 찐득찐득하면서 이렇게 엉겨 붙을 때까지. 네. 그때까지 볶아요. 그만 좀 볶아요. 네, 이제 다 볶았어요. 제 마음이 지금 볶아요 지금. 다 볶았어요. 많이 바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넣느냐? 바로 요거 물엿을 넣어주세요. 윤기 싹 돌죠 또. 윤기만 돌도록 야. 물엿을 넣어주세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마지막에 있었구나. 볶아주세요. 야. 자, 이게 아우, 다 위 아파. 됐거든요. 요거 제가 한번 담아 볼게요. 네. 맛있겠다. 지금
이 향 때문에 진짜 위가 아픈데. 슬금슬금 먹고 싶어서. 슬금슬금. 자, 이렇게. 와 여기 오니까 와 난리 났어요. 난리다. 향이. 오늘 다 먹고 가야 되겠다. 정말. 이거 맛있겠다. 아니 저는 저 바지락 배추 바지락살 볶음은 처음 먹어봐요. 저도 그래요. 슬금 슬금. 현기증 나요. 빨리 와주세요. 아 무슨 레스토랑 온 것 같아요. 향기가. 오, 향으로 일단 끝. 여기 있어요. 네. 와. 진짜 이게 볶아지면서 피망 향이랑 그쵸? 배추 향이랑 더 올라와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배추국. 인선 씨 한 번 더 와야 돼요. 예, 저 그만 먹어요? 감칠맛 폭탄이다. 너무 맛있죠.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단맛이 입안에 막 가득한 게 와 배추 봐봐. 와. 이거 갖다 드릴게요.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와. 와. 이 배추를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군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네. 바지락살 볶음에 소금 안 하셨잖아요. 네, 안 했어요. 그거 너무 좋은데 왜냐면 안 남기나요? 바지락살에 그 짠맛이 있어서 그쵸. 간이 다 됐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 국물 한번 잡숴보세요. 국물이 국도 굉장히 먹어봐야죠. 감칠맛이 있어서 아마 밥 탁 말아서 잡수시면 하루가 아주 든든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재용 선배님 이제 말씀을 어떻게 좀 예, 시식평을 해. 와, 어떠세요? 아유, 게를 넣으신 것 같은 맛이 나요. 게 안 넣었어요. 아까 제가 대멸치밖에 안 넣었습니다. 대멸치가 이 맛을 내는 거예요. 네, 대멸치가 이렇게 달큰한 맛을 내요. 감칠맛 폭발하죠. 네. 그리고 배추가 입안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녹진하게 쫙 내려오잖아요. 그 맛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 국물의 첫 맛이 끝났어요. 그쵸? 이거 볶음 뭐야? 볶음 너무 맛있죠? 제가 바지락을 아직 안 먹었는데 네. 배추를 먹었는데 바지락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지락이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 살이 쫄깃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바지락 향과 간이 있어서 그쵸. 엄청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소금을 안 넣어도 되네. 네. 야, 이거 근데 나는 배추를 약간 간간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금 한 2꼬집 정도 넣으시면 딱 맞아요. 요즘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이거 완전 강추인데요. 네, 근데 맞아요. 선생님 저희가 뭐 매주 먹는 요리 너무 맛있는데 오늘 진짜 역대급인데요? 그래요? 야, 지지난주에 그 스프도 아, 역대급이라고 한 스프도 거 역대급인데 못 이길 줄 알았는데 네. 또 이겼어. 스프를 이겼어요. 야, 네.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진짜 날씨 이제 추워지고 뭐 영하권이다 이런 말 할 때 감기 걸렸을 때 이게 약이죠. 네, 약이 보약이에요.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가 이제 더 이상 말이 없다는 건 그냥 오늘 끝났다는 거. 네. 아마 방송은 끝나기 전까지 네. 저 비운 그릇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맛있어요. 국물 끝내주는데? 이 자연스러운 달큰한 맛이 정말 뭐 최고입니다. 또 네. 마무리하래. 마무리하고 벌써요? 저희는 퇴근 전에 더 먹고 가시죠. 네. 네. 선생님 다음 주는 뭐 배워볼까요? 다음 주는요. 오늘 이렇게 배추 한 통 가지고 정말 근사한 한상 차렸잖아요. 또 집에 찾아보면 김장하다 남은 무, 뭐 갓 이런 것들 많을 거예요. 네, 있어요. 저희가 아주 맛있는 저장 밑반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양쪽에서 이 리액션이 최고입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시죠.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은 영하권으로 시작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3도, 체감온도는 영하 5.5도를 보이면서 살갗에 닿는 공기가 차가운데요. 저번 주만큼의 한겨울 추위는 아니지만 널뛰는 기온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영하권을 보였던 아침과는 달리 한낮에는 8도로 어제만큼 기온이 오릅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는 영상권을 보이다가 금요일에는 다시 아침 영하권을 보이겠는데요. 오락가락하는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납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청정한 기류를 몰고 들어와서 전국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돼 보통 수준입니다. 최근 비 소식이 없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8도, 대전과 광주, 대구가 10도, 부산이 11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감기 환자 많은데 너무 많죠. 이런 뜨끈한 배춧국 기가 막힙니다. 아, 최고입니다. 감기뚝 이게 보약이 아니면 뭐가 보약이겠어요. 저희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레시피 또 자세히 올려드리니까요. 보시고 꼭 한번 해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